신성한 개입. 위의 설명에 따르면 농업혁명은 오산이다. 이것은 매우 그럴듯한 이야기다. 역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바보 같은 오산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 전환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피엔스에게 다른 열망이 있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삶을 힘들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보통 역사적 발전의 원인을 차가운 경제적, 인구학적 요인에 돌리려 한다. 이것은 그들의 이성적이고 수학적인 방식과도 잘 맞는다. 현대사의 경우 학자들은 이데올로기나 문화 같은 비물질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록된 증거가 있으니 그러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식량 부족이나 인구의 증가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할 충분한 문서와 편지와 비망록이 있다. 하지만 나투프 문화가 남긴 문서는 없기 때문에 고대를 다룰 때는 물질주의 학파가 주도권을 장악하기 마련이다. 문자 발생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동기가 경제적 필요가 아니라 신앙이었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드문 경우 진상을 보여주는 단서를 찾아내는 행운을 누리기도 한다. 1995년 고고학자들은 터키 남동부의 괭베클리 테페 지역 위족지를 파내기 시작했다. 가장 오래된 지층에서는 정착지, 주거, 일상활동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멋진 조각이 새겨진 기둥을 갖춘 기념물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멋진 조각이 어, 기념물이 발견되었다. 개별, 개별 돌기둥의 무게는 최대 7톤이었고 높이는 5m에 달했다. 그 인근의 채석장에서 학자들은 끌로 반쯤 깎다가 만 무게 50톤의 기둥을 발견했다. 모두 합쳐서 10개 이상의 기념비 구조물이 드러나는데 가장 큰 것은 폭은 30m에 육박했다. 고고학자들은 세계 도처에 있는 이런 기념비적 구조물과 친숙하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스톤헨지다. 하지만 이들은 괭베클리 테페를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스톤헨지는 기원전 2500년에 발달된 농경사회 사람들이 건설한 것이다. 이에 비해 괴테클리, 괭베클리 테페 구조물들은 연대가 기원전 9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바 이 구조물은 수렵 채집인들이 세운 것이었다. 고고학자들은 처음에 이 발견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조사를 거듭할수록 이 구조물의 오랜 연대와 이를 세운 시기가 농경사회 이전이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이 고대 수렵 채집인의 능력과 문화적 복잡성은 우리가 이전에 추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것 같다. 이 수렵 채집 사회 사람들은 왜 이런 구조물을 세웠을까? 뚜렷한 실용적 목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곳은 메모드 도살장도 아니고 비를 긋거나 사자를 피해서 숨는 장소도 아니었다. 뭔가 미스터리한 문화적 이유에서 세워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고고학자들은 그게 무엇인지 파악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수렵 채집인들은 거기에 막대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퀘베클릭 테페를 건설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 무리와 부족에 속한 수천 명의 수렵 채집인을 오랫동안 협력하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그런 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세련된 종교나 이데올로기 시스템밖에 없다. 퀘베클리 테페는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을 지니고 있다. 유전학자들은 작물로 한 밀의 기원을 오랫동안 추적하고 있었는데 최근의 발견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작물화된 밀의 변종 중 하나인 외알밀은 퀘베클리 테페에서 30km 떨어진 카라사다그 언덕이 발상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퀘베클리 테페라는 문화적 중심지는 인류에 의한 미래 작물화, 미래에 의한 인간 길들이기와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기념물을 건설하고 이용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식량이 필요했다. 어쩌면 수렵 채집인들이 야생 밀 채취에서 집약적인 밀 경작으로 전환한 목적은 정상적인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원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이 기존에 우리는 개척자들이 처음에 마을을 세우고 이것이 번영하면 그 중앙에 사원을 건설했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퀘베클리 테페가 시사하는 바는 그 반대다. 먼저 사원이 세워지고 나중에 그 주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혁명의 희생자들. 인간과 곡물 간의 파우스트적 거래가 우리 종의 유일한 거래는 아니었다. 양, 염소, 돼지, 닭과 관련해 또 하나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야생양을 뒤쫓아 유랑한 무리는 자신들이 잡아먹는 양 집단의 구성을 점차 변화시켰다. 이 과정은 아마도 선별적 사냥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다 큰 양이나 늙고 병든 양만을 사냥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다. 그 지역의 양떼가 가장 장기적인 활력을 유지하도록 임신 가능한 암컷과 어린 것들은 잡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사자와 늑대, 라이벌 인간 무리를 내쫓아 양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었을 테고, 그 다음 단계는 통제와 보호가 쉽도록 양떼를 좁은 골짜기에 몰아넣고 울타리를 치는 것이었으리라.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꼭 맞는 양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선택하기 시작했다. 가장 공격적인 양, 인간의 통제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양을 먼저 도살했다. 비쩍 마르고 호기심이 많은 암컷도 마찬가지였다. 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양들은 더 살찌고 순하고 호기심이 줄어들었다. 그랬더니 짜잔, 메리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메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다녔다. 그게 아니라면 사냥꾼들이 양을 잡아 입양해서 키웠을 수도 있다. 먹을 것이 풍부한 시기에 살을 찌어서 궁핍한 시기에 잡아먹는 식으로 말이다. 어느 시기에 유달리 그렇게 키우는 양의 수가 많아졌다. 그중 일부는 성숙기에 이르러 새끼를 베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가장 공격적이고 통제가 어려운 양을 제일 먼저 도축했다. 이 가장 순종적이고 마음에 드는 양은 오래오래 살면서 번식하도록 허락했다. 그 결과 가축화되고 순종적인 한때의 양이 생겼다. 이렇게 가축화된 양, 닭, 당나귀 등은 식량, 원자재, 근력을 공급했다. 이제껏 인간의 힘으로 해오던 수송, 쟁기질, 곡식, 빻기 등 동물에게 넘기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 대부분의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은 식물 재배에 주력했고 동물을 키우는 것은 2차적 활동이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동물 착취에 기반한 새로운 종류의 사회가 등장했다. 바로 목축민 부족이었다. 인류가 세상에 퍼지면서 이들이 가축화한 동물도 함께 퍼졌다. 1만 년 전에는 몇백만 마리 되지 않는 양, 소, 염소, 돼지, 닭이 아프로아시아의 몇 되지 않은 좁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 반면 오늘날 세계에는 10억 마리의 양, 10억 마리의 돼지, 10억 마리 이상의 소, 250억 마리 이상의 닭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은 도처에 퍼져 있다. 가축화된 닭은 역사상 가장 널리 퍼진 가금류다. 지구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대형 포유류를 순서대로 꼽으면 사람이 첫째이고 2, 3, 4위가 가축화된 소, 돼지, 양이다. 불행하게도 진화적 관점은 성공의 척도로서는 불완전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생존과 번식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뿐 개체의 고통이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가축이 된 닭이나 소는 아마도 진화적 성공의 사례이겠지만 역사상 가장 비참한 동물인 것도 사실이다. 이 동물의 가축화는 일련의 야만적 관행을 기반으로 이뤄졌고 관행은 수백, 수천 년이 흐르면서 더욱 잔인해졌다. 야생닭의 자연 수명은 7에서 12년이고 소는 20에서 25년이다. 대부분의 야생 닭과 소는 그 이전에 죽었지만 상당히 오래 살 가능성도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축화된 닭과 소는 몇 주 내지 몇 개월 만에 도살당한다. 그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도살 연령이기 때문이다. 산란용 닭, 젖소, 짐을 끄는 동물은 오래 살도록 놔두는 경우가 가끔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동물은 자신의 욕망 및 충동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생활 방식에 복종해야 한다. 가령 황소는 채찍을 휘두르는 위인원이 메어진 멍에를 쓰고 수레나 쟁기를 끄는 것보다는 널따란 초원에서 다른 황소 및 암소와 어슬렁거리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다. 황소와 말, 당나귀와 낙타를 순종적인 짐끌이 동물로 바꾸려면 이들의 자연적 본능과 사회적 유대를 파괴하고 공격성과 성적 특질을 억누르고 행동의 자유를 빼앗아야 했다. 이 농부들은 동물을 울타리 안에 가두고 마구와 굴레를 채우고 채찍과 소몰이 막대로 훈련시키고 신체 일부를 자르는 기술을 발달시켰다. 길들이는 과정에는 거의 대부분 수컷의 거세가 포함된다. 그러면 수컷의 공격성이 억제되고 인간이 해당 동물 무리의 번식을 선별적으로 조절하기 쉽다.